결혼 40년. 그 인간 눈에 나 박순자는 고작 콩나물값이나 깎는 무식한 아줌마일 뿐이었다. 매달 쥐꼬리만 한 생활비를 던져주는 꼴은 꼭 거지 적선하는 것 같았으니까? 그는 몰랐다. 내가 그 찌꺼기 같은 돈과 서재 비밀 공간에 숨겨둔 그의 비자금을 이용해 지난 20년간 나만의 광국을 조용히 건설해왔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퇴직한 첫날, 그가 젊은 여자들이나 뿌릴 법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이혼 서류와 뒤자료라 적힌 수표 한 장을 내던졌을 때 나는 웃음이 나왔다. 이제 나라는 낡은 가구를 내다버리고 제2의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지? 가엾기는 제 손으로 무너뜨린 것이 자신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는 걸 그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내 이름은 박순자, 올해 60이다. 내 인생은 너무 오래 끓인 된장찌개 같았다. 온갖 맛이 한데 뒤섞여 결국 김내라는 이름의 짜디쓴 맛만 남은 내 남편 강재호는 나보다 2살 많다. 남들 눈에는 맨주먹으로 시작해 작게나마 성공한 건자재 회사 사장님이지만 내 눈에는 그저 제 양말이 어느 서랍에 있는지도 모르는 남자일 뿐이다. 매일 새벽 5시 행복 아파트 전체가 고요한 잠에 빠져 있을 때 나의 전쟁은 시작된다. 부엌에 불이 켜지면 쌀을 씻고 국을 끓인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나의 하루를 깨우는 알람이다. 그의 셔츠는 스팀 다리미로 주름 하나 없이 빳빳하게 다려야 한다. 특히 목깃과 소매뿌리는 밖에서 그의 얼굴이 되는 곳이니까. 그의 도시락통에는 그가 좋아하는 계란말이와 볶음김치가 빠져선 안 되고 밥은 너무 질지도 되지도 않게 고슬고슬해야만 했다. 40년간 나는 정교한 로봇처럼 매일같이 이 지시들을 수행했다. 그는 이것을 본분이라 불렀고 나는 무기징역이라 불렀다. 하나뿐인 아들 강민주는 올해 35. 대기업 과장이다. 그 녀석은 어릴 때부터 눈에 뒤대한 아버지밖에 없었다. 아빠가 회사를 위해 밤늦게까지 접대하느라 고생하는 건 알았지만 술에 취해 돌아온 아빠의 토사물을 내가 화장실에서 치우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는 것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아빠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맨주먹으로 일군 회사의 첫 창업 자금이 돌아가신 아버지가 내게 남겨주신 그가 계집이 갖고 있어봤자 쓸데도 없는 돈이라 불렀던 내 유산이었다는 것도 전혀 몰랐다. 비가 내리던 그날 오후가 아직도 기억난다. 변호사에게서 유산 서류를 받아든 손이 덜덜 떨렸다. 집에 돌아오자 강재호는 그 돈을 보고 눈을 빛냈다. 그는 나를 껴안으며 말했다. 순자야, 이 돈만 있으면 내가 꼭 크게 성공해서 당신이랑 민준이 호강시켜줄게. 나는 그 말을 믿었다. 나는 통장을 그에게 건넸다. 내 인생의 소유권을 넘겨주듯이. 나중에 회사가 겨우 자리를 잡나 싶더니 자금줄이 막히는 위기가 찾아왔다. 은행은 대출을 거부했다. 그는 뜨거운 소두의 개미처럼 안절부절 못하며 집안의 물건들을 부숴댔다. 결국 추운 겨울밤 과일 바구니 하나를 들고 나를 늘 무시하던 내 남동생을 찾아간 것도 나였다. 퉁퉁 부은 내 눈을 보던 동생은 한숨을 쉬며 자신의 집을 담보로 잡히고서야 그 목숨 같은 돈을 마련해 주었다. 이런 일들을 강재호는 절대 입에 올리지 않았다. 민준이 앞에서, 모든 친척과 친구들 앞에서 그는 늘 가슴을 치며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배짱과 담력으로 위기를 몇 번이고 넘겼는지 떠들어댔다. 한 번은 가족 모임에서 민준이가 숭배의 눈빛으로 아빠를 바라보며 술잔을 들고 말했다. 저는 아버지가 이렇게 자수성가하신 정신을 가장 존경합니다. 그 순간 나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다. 칼날이 도마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다. 쟁반 위에 가지런히 잘린 배 조각들을 보며 내 신세가 꼭 저 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껍질이 벗겨지고 남들이 먹기 좋은 모양으로 잘려나간 원래 내 모습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강재호는 늘 나를 비웃었다. 평생 부엌대기로 살아서 여자는 머리가 길면 무식하다는 말을 증명하는 여자라고. 술에 취하면 내 코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박순자, 내가 뭘 알아? 넌 우리 시장 가서 몇백 원 가지고 싸우는 게 딱 내 수준이야. 그는 몰랐다. 그가 코를 골며 잠든 깊은 밤,
나는 잠들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새벽 4시면 차가운 화장실로 몰래 들어가 변기 뚜껑에 앉아 그가 버린 액정 깨진 구형 스마트폰으로 경제 뉴스를 읽었다. 윙윙거리는 화장실 환풍기 소리는 나의 가장 좋은 방패였다. 돋보기를 쓰고 따분한 금융 용어들과 씨름하며 빨갛고 파란 캔들 차트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인터넷 무료 재테크 강의를 들으며 기업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법을 배우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는 요령을 익혔다. 매일 장 봐서 아낀 몇천 원, 폐지를 팔아번 몇백 원을 다람쥐가 겨울 양식을 모으듯 차곡차곡 모아 조심스럽게 주식에 투자했다. 내가 산 주식들은 이름부터 우직한 기술주들이었다. 마치 나처럼 조용하지만 끈질긴 회사들. 진정한 전환점은 어느 평범한 오후에 찾아왔다. 그날 나는 평소엔 잘 들어가지 않던 금지구역, 서재를 청소하고 있었다. 강제호는 중요한 서류가 많으니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곳이었다. 책장을 닦다가 두꺼운 양장본 건축학개론 책이 옆 책들보다 살짝 튀어나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책을 뽑아내자 그 뒤로 작은 비밀 공간이 나타났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안에는 검은색 장부 한 권과 고무줄로 묶인 5만원권 돈다발 몇 개가 들어있었다. 나는 돈은 그대로 두고 장부만 꺼내왔다. 밤에 그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부엌 식탁 불빛 아래서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그 안에는 온통 세상에 드러나서는 안 될 돈의 기록들 뿐이었다. 세무서 아무개 과장에게 보낸 명절 선물, 아무개 건설 부장에게 건넨 리베이트, 그리고 김양, 이양 같은 이름들과 함께 적힌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결제 내역들. 그는 구구단도 가물가물한 내가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겠지. 틀렸다. 나는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 한 페이지도 빠짐없이 전부 찍어두었다. 그 후로 몇 년간 나는 주기적으로 그 비밀 공간을 청소하며 나의 증거를 업데이트했다. 그가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 쓴 모든 돈은 내 마음속 장부와 그 작은 메모리 카드 안에 차곡차곡 기록되었다. 나는 그가 남긴 먼지를 닦아내며 동시에 그를 무너뜨릴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 내가 일했던 식품 포장 공장은 민준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다니던 곳이었다. 그곳에서 30년간 내 일은 즉석 국봉지를 상자에 담는 것이었다. 기계 소음과 소독약 냄새가 내 청춘의 배경음이었다. 마침내 내 60번째 생일날 나는 퇴직 증서와 쥐꼬리만 한 퇴직금을 받았다. 이제 고생은 끝났다고 생각했다. 나는 일부러 시장에 들러 싱싱한 삼겹살과 오징어를 사고 나를 위해 작은 치즈케이크도 하나 사서 강재호와 조촐한 축하를 할 생각이었다.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에는 처음 보는 비싼 여성용 하이힐이 놓여 있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거실은 조용했다. 강재호가 식탁에 앉아 있었다. 우리 가족이 40년간 밥을 먹어온 바로 그 자리였다. 그는 오늘따라 말끔하게 차려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 빗어 넘겼다. 몸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풍겼다. 젊은 여자들이 좋아할 법한 느끼할 정도로 달콤한 향기. 그는 내 손에 들린 짐은 쳐다보지도 않았고 퇴직 수속은 잘 마쳤는지 묻지도 않았다. 그저 턱짓으로 테이블 위에 서류 몇 장을 가리키며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정중하고도 서먹한 말투로 말했다. 순자야, 고생 많았다. 평생 나 따라다니면서 호강 한 번 못 해봤지? 이젠 민준이도 결혼해서 자리 잡았고 당신도 퇴직했으니 우리 각자 갈 길 가자. 내 시선이 서류 위로 떨어졌다. 맨 위에는 기호나비서라는 눈시린 글자가 박혀 있었다. 그 옆에는 제주도 2인 호화 골프 리조트 예약 확인증이 놓여 있었다. 출발일은 일주일 뒤였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퍽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오징어와 삼겹살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꼭 산산조각 난 내 인생처럼. 그는 내 반응이 만족스러운 듯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자선을 베푸는 듯한 말투로 말을 이었다. 걱정 마. 내가 당신을 박대하진 않을 테니. 이 우리가 든 아파트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당신 살라고 줄게. 그리고 위자료로 1억 원 더 줄 테니
그걸로 노후 자금으로 써. 이걸로 우린 서로 빚진 거 없는 거야? 1억 원이 40년의 청춘, 40년의 소리 없는 노동의 대가가 고작 1억 원이었다. 나는 그 관대함에 취한 얼굴을 보며 문득 헛웃음이 났다. 그는 몰랐다. 이 아파트의 첫 계약금이 내가 그 비밀 투자로 번 첫 뭉칫돈으로 치렀다는 것을. 그때 그는 은행 대출을 받기 편해야 하고 가장으로서 체면이 선다는 이유로 반드시 자기 이름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부부 사이에 누구 이름인들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했었다.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바로 그 순간부터 나를 계산에 넣고 있었던 것이다. 어차피 내 몫이 절반은 있는 이 집을 하사하는 것이 하늘 같은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였다. 나는 울지도 그가 예상했을 법한 난동을 부리지도 않았다. 그저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것들을 묵묵히 주워 부엌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들고 베란다로 나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한참 가고 나서야 연결된 민준의 목소리는 잔뜩 짜증이 섞여 있었다. 아,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 회의 중인데? 내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아, 내 아빠가 나랑 이혼하겠단다.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한숨 소리가 들렸다. 엄마, 저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며칠 전에 말씀하셨어요. 알고 있었다고.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엄마, 그냥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아버지가 평생 이 집을 위해서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연세도 있으신데 이제라도 당신이 원하는 인생 좀 사시겠다는데 그걸 막으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집도 엄마 가지시고 1억 원도 주신다면서요? 뭐가 더 불만이세요? 뭐가 더 불만이냐니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쳤다. 민준아, 그 집이 내 아버지 집이면 내 집은 아니니? 내가 평생을. 됐어요. 엄마. 아들이 무례하게 말을 끊었다. 그런 옛날 이야기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아무튼 두 분 일이니 제가 끼어들기 좀 그렇네요. 저 바빠서 끊을게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스마트폰을 쥔 채 베란다에 서서 아래를 오가는 차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랬구나. 이 집에서 나는 이미 저들 부자에게 정리 대상이었던 것이다. 나는 곧 폐기될 낡은 가전제품이었고 그들은 이미 처리 비용까지 합의를 끝내고 내 동의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다. 그 순간 내 마음속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다. 가슴을 찢는 듯한 고통이 아니었다. 차갑고 뼛속까지 시린 한기였다. 내가 모든 것을 바친 가족이라는 것은 결국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다. 나는 차가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고 거실로 돌아왔다. 강재호는 초조하게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재촉했다. 생각 다 했어? 빨리 서명해.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나는 그를 보며 문득 웃었다. 그 웃음이 분명 이상했던 모양이다. 그의 얼굴에서 초조함이 순식간에 의아함과 불안함으로 바뀌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테이블 위에 펜을 집어들어 내용도 제대로 읽지 않은 이혼합의서 위에 한 획 한 획 내 이름을 썼다. 박순자. 내 필체는 조금의 떨림도 없이 평온했다. 사인을 마친 나는 펜을 조용히 내려놓고 그에게 말했다. 됐어요. 그의 불안은 단 몇 초뿐이었다. 곧 다가올 자유에 대한 기쁨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그는 합의서를 보물처럼 집어들고 감출 수 없는 희색을 얼굴에 드러냈다. 그래야지, 순자야. 우리 좋게 헤어지자고.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서류를 들고 서재로 들어갔다. 아마도 그의 김양이나 이양에게 희소식을 전하러 갔겠지. 거실에 나 혼자 남았다. 나는 소파 옆에 놓인 낡은 천 가방을 집어 그 안에서 몇 년간 써온 구형 스마트폰을 꺼냈다. 주소록을 열어 10년 전에 주민센터 법률 상담사라는 이름으로 저장해 둔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금방 연결되었고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김 변호사님, 내 목소리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평온했다. 접니다. 박순자. 시작해주세요. 네,
여사님.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김 변호사는 10년 전 주민센터에서 열린 무료 법률 상담 행사에서 만난 사람이었다. 그때 그는 막 개업한 점고 열정과 정의감이 넘치는 변호사였다. 나는 그저 시험 삼아 혼인 재산과 회사 채권에 관한 몇 가지를 물어보았을 뿐이었다. 그는 내 이야기를 듣고 그 안에 숨겨진 심상치 않은 점들을 예리하게 파악했다. 그날 이후 그는 나의 비밀 군사가 되었다. 지난 몇 년간 나는 강재호가 서재에 숨겨둔 비자금과 주식 투자로 번 돈으로 그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했다. 그는 내게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 회사 재무제표를 읽는 법, 그리고 내 권리를 지키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김 변호사의 계획에 따라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친정어머니의 이름으로 자친고요 무역이라는 작은 유령 회사를 설립했다. 지난 몇 년간 김 변호사는 이 회사를 대리하여 강재호에게 물품 대금을 떼인 영세업자들로부터 그들의 채권을 헐값에 사들였다. 강재호의 회사는 납품 대금을 미루는 일이 잦았고 자금 회전이 급한 많은 영세 사장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부실 채권을 팔기를 원했다. 강재호는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그가 가장 무시하던 콩나물값이나 깎던 늙은 아내가 이런 방식으로 조용히 그의 회사 최대 채권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동시에 나는 김 변호사를 통해 주식시장에서 강재호 회사의 소액 비상장 주식들을 꾸준히 매입했다. 그의 회사는 규모가 작아 상장되지 않았지만 초창기 직원이나 협력업체들이 보유한 소량의 주식들이 있었다. 나는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심정으로 조금씩 사들였다. 오늘부로 나는 그 자신을 제외하고 그의 회사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한 보이지 않는 주주가 되었다. 이제 어둠 속에 숨겨두었던 이 바둑돌들을 하나씩 판 위로 올릴 시간이었다. 전화를 끊자마자 김 변호사는 즉시 행동에 들어갔다. 첫째, 그는 내가 정리해둔 강재호의 지난 10년간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에 대한 모든 증거, 즉 검은 장부 사진, 그의 개인 계좌와 회사 계좌 간의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 기록 등을 국세청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그가 애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썼던 명품 가방, 공무원들을 매수하기 위해 썼던 뇌물들이 모두 그를 무너뜨릴 마지막 지푸라기가 될 것이었다. 둘째, 김 변호사는 법원의 혼인 중 재산기여도 재평가 신청을 정식으로 제출했다. 나는 이 무리가든 아파트를 구매할 당시 내 개인 투자 계좌에서 부동산 중개인에게 직접 송금했던 모든 자금 거래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다. 흑백이 선명한 명백한 증거였다. 나는 아버지의 유산 상속 증명서와 과거 그의 빚을 갚기 위해 내 동생이 집을 담보로 잡혔던 은행 계약서 사본도 함께 첨부했다. 세월의 먼지 속에 그가 잊어버린 나의 공들을 나는 하나하나 주워 깨끗이 닦아 판사 앞에 내놓았다. 나는 증명해야 했다. 이 집과 이 회사는 그 혼자만의 왕국이 아니라 나의 피와 눈물, 그리고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이혼에는 한 달의 숙려 기간이 있었다. 그 한 달 동안 강재호는 매일같이 신이 나서 날아갈 듯 지냈다. 그는 골프 장비를 챙기느라 바빴고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하느라 바빴으며 그의 중요한 사업을 처리하느라 바빴다. 어쩌다 나를 마주치면 그의 눈에는 시대에 뒤처진 불쌍한 벌레를 보는 듯한 연민이 스쳤다. 심지어 친절하게 충고까지 했다. 순자야, 그 1억 아껴서 잘 써. 늙은이가 재테크 같은 걸 알 리도 없으니 남한테 사기나 당하지 말고. 나는 그저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평소처럼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집에 와서 밥을 하고 청소를 했다. 다만 더 이상 그가 좋아하는 음식은 만들지 않았다. 오직 내가 좋아하는 담백한 음식들만 만들었다. 그도 상관없었다. 어차피 대부분의 시간을 밖에서 기름진 음식을 먹고 다녔으니까. 이 집은 미리 각자 도생의 상태로 접어들었다. 숙려기간 마지막 날, 나는 강재호와 아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일이면 우린 남이 되네요. 오늘 저녁 집에 와서 마지막으로 다 같이 식사해요. 이 집에 대한 정식 작별 인사라고 생각하고. 강재호는 내가 드디어 마음을 정리했다고 생각했는지 흔쾌히 동의했다. 민준이는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그날 저녁, 나는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을 차렸다. 그가 가장 좋아하던 소갈비찜, 민준이가 어릴 때 제일 좋아하던 잡채, 그리고 내가 직접 담가 맛이 제대로 든 각종 김치들까지. 식탁의 분위기는 기묘할 정도로 평화로웠다. 강재호는 술이 좀 들어가자 얼굴이 붉어지며 제주도에서 보낼 아름다운 노후 생활에 대해 떠들기 시작했다. 거기 공기는 서울하고는 차원이 달라. 골프장 옆에 마당 딸린 작은 빌라를 하나 받았어. 매일 골프나 치고 낚시나 하면서 그게 바로 인생이지. 그는 말하면서 흘긋 나를 쳐다봤다. 그 눈빛에 담긴 우월감은 거의 흘러넘칠 지경이었다. 민준과 그의 아내는 옆에서 어색하게 웃으며 맞장구를 쳤다. 그들은 내 눈을 감히 마주치지 못했다. 나는 별말 없이 그저 조용히 음식을 날라주고 술을 따라주었다. 그들이 식사를 거의 마쳤을 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릇을 치우러 가는 대신 내 방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왔을 때 내 손에는 누런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나는 식탁으로 돌아와 그들의 의아한 시선 속에서 봉투 안의 내용물들을 하나씩 꺼내 식탁 중앙, 먹다 남은 갈비찜 접시 옆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첫 번째는 국세청에서 온 세무조사 통지서였다. 수신인은 강재호와 그의 건자재 회사. 두 번째는 회사 최대 채권자 변경 통지서였다. 아침고요 무역이 회사 채권의 51% 이상을 인수하여 최대 채권자가 되었음이 명시되어 있었다. 세 번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온 재산보전 신청 기용 결정문 사본이었다. 마지막은 이 우리가 든 아파트에 대한 혼인 재산 분할 판결문이었다. 판결문에는 박순자 여사의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절대적인 자금 기여도를 고려하여 해당 부동산의 모든 소유권은 박순자 여사에게 귀속된다고 명확히 적혀 있었다. 식탁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공기마저 얼어붙었다. 강재호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었다. 그는 세무조사 통지서를 집어들었다. 손이 가을바람 앞에 낙엽처럼 떨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쳐다보며 입술을 파르르 떨 뿐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민준의 얼굴은 식탁 위에 찬 두부보다도 더 하얗게 질렸다. 나는 의자를 끌어당겨 다시 앉았다. 스스로에게 물 한 잔을 따라 천천히 마셨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마치 오늘 날씨가 참 좋다고 말하듯 평온하게 그들을 바라보았다. 강재호 씨, 나는 처음으로 그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불렀다. 당신 회사의 세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더군요. 앞으로 한동안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셔야 해서 제주도에서 인생을 즐길 시간은 없으실 것 같네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채권자 변경 통지서를 들어 살짝 흔들었다. 그리고 당신 회사의 최대 채권자로서 판단하건대 회사 경영 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부채가 과도합니다. 그래서 제 대리 회사인 자친고요 무역을 통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제 투자금을 최대한 빨리 회수해야 하니까요. 유감스럽지만 당신 회사는 내일 아침 바로 법원에 의해 압류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부동산 판결문을 가리켰다. 아, 그리고 이 아파트 말인데요. 법원에서 온전히 제 소유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 법적으로 내일 숙려기간이 끝나면 당신은 여기서 나가주셔야 합니다. 민준아. 나는 이미 넋이 나간 아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내 아버지가 당분간 머물 곳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들인 내가 모른 척하진 않겠지? 나는 테이블 위에 있던 그가 이미 서명해둔 1억 원짜리 수표를 집어내 서류들 옆에 놓았다. 이건 잘 받겠습니다. 40년 고생 값치고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당신이 준 위자료라고 생각하죠. 온 세상이 고요해졌다. 나는 불그락푸르락 하다가 하얗게 그리고 파랗게 변해가는 강재호의 얼굴을 그의 눈에 담긴 충격이 공포로 그리고 절망으로 바뀌는 것을 지켜보았다. 내 마음에는 어떤 파문도 일지 않았다. 복수의 쾌감 같은 것은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피로감뿐이었다. 내 평생의 서름이 이 순간 식탁 위 음식들의 남은 온기와 함께 모두 흩어지는 것 같았다. 사흘 뒤 모든 것은 내 예상대로 진행되었다.
강재호의 회사에는 차 앞 딱지가 붙었고 은행 계좌는 동결되었다. 그 자신은 거액의 탈세 혐의로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다. 그가 꿈꾸던 제주도에서의 제2의 봄은 영원히 닿을 수 없는 신기루가 되었다. 그날 오후 내가 짐을 싸고 있는데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다. 현관문 렌즈로 밖을 보니 강재호였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양복은 구겨진 채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는 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가 문 밖에 무릎을 꿇는 것이 느껴졌다. 순자야. 내가 잘못했어. 문 좀 열어줘. 제발.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의 울부짖음은 애원과 뒤섞여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다. 목소리는 쉬고 절망적이었다. 나한테 이러면 안 돼. 우리 부부잖아. 민준이 봐서라도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가진 거 다 줄게. 회사도 너 가져. 내가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게.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저 거실 인터폰으로 다가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내 목소리는 전류를 타고 문 밖으로 흘러나갔다. 차갑고 명료하게. 강재호 씨, 제 은퇴 생활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을 끝으로 나는 인터폰을 꺼버렸다. 그가 밖에서 아무리 울부짖어도 나는 더 이상 상대하지 않았다. 내 마음의 문은 그가 내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던 그 순간 이미 영원히 닫혔다. 나는 곧 속이 텅 빈 껍데기만 남은 회사를 팔아치웠고 40년간 숨막히는 결혼 생활의 무대였던 아파트도 처분했다. 두 돈을 합치니 내 평생 만져본 적 없는 거액이 되었다. 나는 서울에 남지 않았다. 그 도시는 피곤한 기억으로 가득했다. 나는 동해안 속초로 내려가 바닷가에 마당이 딸린 작은 집을 샀다. 새 집 마당에는 꽃을 가득 심고 유기견 보호소에서 버려진 진돗개 한 마리를 입양해 콩이라고 이름 붙여주었다. 매일 아침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아침을 차리는 대신 콩이의 축축한 코가 나를 핥아 깨운다. 나는 콩이를 데리고 바닷가를 산책하며 붉은 해가 수평선 위로 조금씩 떠올라온 세상을 따뜻한 빛으로 물들이는 것을 본다. 동네 솔밭 노인대학 사진반에도 등록했다. 꽤 좋은 카메라를 하나 사서 매일 보물처럼 어깨에 메고 다닌다. 수강생들은 모두 나와 비슷한 연배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다. 우리는 함께 조리개와 셔터를 연구하고 바닷가에 가서 갈매기를 찍고 설악산에 가서 단풍을 찍는다. 내 렌즈에는 더 이상 작은 부엌과 식탁이 아닌 넓은 세상과 자연의 웃음이 담긴다. 내가 찍은 일출 사진은 동네 사진전에서 작은 상도 받았다. 나는 사진을 인화해 거실 벽에 걸었다. 사진 속 찬란한 아침 노을을 보며 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느꼈다. 아들 민준에게서 가끔 전화가 온다. 전화기 저편은 늘 온갖 난리법석이다. 아버지가 자기 집에 얹혀 살면서 매일 한숨만 쉬고 집안일은 돕지도 않으면서 며느리가 해준 음식이 맛없다고 타박한다고 불평했다. 아버지 회사가 망한 뒤로 채권자들이 자기 집까지 찾아와 빚을 갚으라고 독촉한다고 불평했다. 자신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불평했다. 나는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전화기 2편에서는 바닷바람이 마당의 풍경을 스쳐 맑은 소리를 내고 콩이가 내 발치에서 하품하는 평화로운 소리가 들렸다. 엄마, 혹시 돈 좀 있으세요? 우선 조금만이라도 갚게. 그가 마침내 본론을 꺼냈다.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야, 바닷가 날씨가 정말 좋구나. 콩이가 또 살이 쪘어. 이만 끊어야겠다. 꽃에 물 주러 가야 해서. 전화를 끊고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작은 물뿌리개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다. 햇살이 따스하게 몸 위로 쏟아지고 공기 중에는 꽃향기와 짭짤한 바다 냄새가 가득했다. 전화기 저편의 아수라장과 이곳의 고요한 나날은 마치 완전히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다. 나는 안다. 그 세계는 이제 더 이상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엔드.